정조의 총애를 받은 박제가와 북학이 원조였지만 이처인 유수원. 국왕이 내려주는 술잔을 받고 국왕과 더불어 꽃길을 산책하고 시를 쓰면서 가득 내려진 음식에 국왕의 따스한 눈길을 받아 감격해 세상을 품에 얻은 것 같은 신화가 있습니다. 반면 학문은 세상을 바꾸기에 충분했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뜻을 펼칠 수 없어 국왕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려 새 세상을 만들려다 대역죄인이 되어 평장에 서 있는 신화도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경륜의 학자들로 서울이란 미천한 신분이었지만 정조의 총애로 북학을 중심 정책으로 만들어낸 박제가와 북학이 원조이지만 영조대 반역자로 규정된 유수원은 유사하면도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유수원과 박제가는 북학을 강조한 학자들인데 박제가는 정조가 규장각 5대 검서관의 한 명으로 가장 총애하는 인물이었고 북학이라는 명절을 남긴 인물입니다. 그러나 유수원에 대해서는 조선 후기 역사를 전공한 학자들이 아니고는 관심 밖의 인물이며 그가 우선한 개혁 사상이 가득 담긴 책을 지었음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역사의 기억에 남는 인물이 아닌데 그 이유는 그가 영조대 나주벽서 사건이란 영모 사건의 관련자인 탓에 대역죄인으로 죽었기 때문으로 역적이 된 그의 이야기가 후세에 전달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 서울 출신이었지만 정조의 총애를 입었던 박제가는 정조의 배려에 의해 2번이나 연행사로 참여하면서 새로운 중국 문화를 보았고 중국 문화를 조선에 적용시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그의 북학 정신은 정조의 적극적 후원으로 경세 치유학파와 더불어 이용후생이라는 큰 사상으로 발전해 정조시대 백성을 부유하게 하고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는 데 많은 이바지를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시대를 앞서가는 개혁 사상이 있었지만 한 사람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한 사람은 역사에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한 것은 바로 국가 권력의 최고 정점이었던 국왕과의 관계였습니다. 한 사람은 국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던 인물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국왕의 존재를 인정하고 파트너로 국가 개혁에 동참한 인물이었기 때문인데 두 사람은 어떤 시대적 이유로 인생과 역사의 평가가 달라졌을까요? 명문소론 가문 출신의 귀머거린 유수원. 유수원은 숙종 20년인 1694년에 유봉정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의 종숙부가 영조 때 영의정을 지냈던 유봉휘라 명문 가문 출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본관인 문화유씨는 소론이라 유수원은 소론의 중심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 소론 중에서도 급진파라고 할 수 있는 유수원은 귀머거리라는 치명적인 신체적 결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언제부터 귀가 먹었는지 알 수 없지만 훗날 영조와의 대화에서도 필담으로 할 정도였으니 거의 알아듣지 못하는 수준이었고 신체적 결함은 그를 더욱 과격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유수원의 종숙인 유봉회는 영조 즉위년에 우의정과 좌의정을 역임했지만 영조는 그를 끝내 조선 팔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저주의 땅인 경원으로 유배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유봉휘가 경종이 즉위한 뒤 김창집 등 4명의 노론 대신들이 연인군을 세제로 책봉하고 대리청정을 시키라고 강요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론 입장에서는 당연히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인물이라 제거의 대상이 된 것인데 이런 유봉휘를 종숙으로 두었으니 유수원도 노론에게 있어서는 견제의 대상이었습니다. 유수원은 20세에 진사시험에 합격하고 24세에 정시문과에 급제했으니 가히 천재라고 할 만한 인물이었는데 조선시대 과거 평균 합격 연령이 41세였으니 이것은 그의 뛰어난 자질을 알려주는 지표가 됩니다. 유수원의 급진성은 경종에 의해 정육품의 정원으로 임명받은 후 나타났는데 국정이 어지러운 것은 소론 온건파인 영의정 조태구가 국정 운영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란 상소를 올린 것입니다. 영의정 조태구는 소론이었음에도 경종대의 노론 사대신의 입장을 받아들여 영조의 왕세제 책봉을 묵인한 인물로 이런 상소를 올린 것은 이미 마음속으로 영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영조가 국왕이 되고자 자신의 형인 경종을 독살했다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겉으로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속에선 노론에 대한 적개심만이 아니라 국왕에 대한 반감도 갖고 있었습니다. 집권 세력에 대한 반감을 품고 있는 유수원은 영조를 비롯한 집권 노론에게 중용될 수 없어 관직에서 물러난 후 본격적으로 사회개혁에 대한 구상과 집필을 했습니다.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한 결과 결론은 바로 산업공상에 따른 신분 차별이 나라가 가난하고 백성이 빈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의 능력에 따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주어야 각자가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분을 찾아 나라와 백성이 부구간민을 이룰 수 있는데 산업공상이라는 고루한 강제성이 변화와 발전을 이루지 못하게 한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학문에 관심도 없고 실력도 없는 양반 사대부들이 유생이라 자처하면서 온갖 편법과 협잡으로 벼슬자리를 구한 다음 권력과 세도를 부려나라 꼴이 말이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바로 노론을 자임하는 양반들에 대한 분노의 표현인데 결국 양반들도 놀고 먹을 것이 아니라 일을 해야 하고 특히 상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주장이 훗날 그를 양반 상일론의 원조로 평가받게 하는데 영조는 그의 우서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아 그를 중용하고자 했으나 노론 대신들의 집요한 반대로 그를 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나주에 유배 가 있던 소론인 윤즈는 나주 목사 등을 포섭해 쿠데타를 일으켜 영조를 제거하고자 했고 영조는 자신의 최대 약점인 경종과의 관계를 건드린 이 사건에 경로해 직접 국문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수한 사람이 죽었는데 관련 인물들을 찾는 과정에서 유수원이 검거되었고 그는 영조 앞에서 당당히 국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해 다음 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가족은 관노로 편입되었습니다. 조선의 가장 큰 패단은 바로 가난이라는 박제가. 유수원과 반대로 서울 출신이었던 박제가는 정조를 만났는데 흔히 사람들은 정조와 정약용의 관계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덕무나 박제가에 대한 정조의 총애는 정약용 이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박제가는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배워 조선의 발전을 강조한 이용후 생학파의 대명사로 박지원, 이덕무, 백동수와 교류하며 북학파의 일원이 된 그는 정조 때 연경에 사신단으로 다녀온 후 북학에 대한 생각을 굳혔습니다. 이들 모두 정조의 지극한 총애를 받는 인물들이었는데 정조는 국가개혁을 위해서라면 당론을 가리지 않고 우대를 하는 인물로 특히 민생 안정을 위해 과감한 주장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정조의 의중을 파악한 그는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데 그것이 바로 병오소회로 1786년인 병오년에 자신이 품은 생각을 아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중국과의 통상과 양반 상인론으로 박제가는 현재 국가의 가장 큰 패단은 바로 가난이며 가난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통상하는 길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박제가는 중국과 통상을 중요시했고 중국 통상 이후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도 통상해야 한다고 했고 서양 선교사들까지 조선으로 입국시켜 지식을 배워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도 했습니다. 국가의 경제적 안정과 백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양반들이 상인이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것으로 그의 양반 상인론은 실제 정조가 양반들을 대거 상업과 유통업에 참여시키는 정책으로 나타납니다. 유수원이 노론으로 전향했더라면 결국 유수원과 박제가는 나라와 백성을 위한 개혁 사상가이자 관료였지만 유수원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박제가는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정조시대의 문화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군주를 만나느냐에 따라 정치적 생명이 달라지는 봉건적 구조의 한계이지만 유수원이 만약 영조를 국왕으로 인정하고 노론으로 전향해 그가 가진 생각을 적극적으로 펼쳤다면 어땠을까요? 반면 박제가가 서울이란 이유로 조정에 대한 반감에 출사하지 않고 역모를 꿈꾸었다면 그의 북학 사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졌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그래서 선택은 어렵고 힘든 것인가 봅니다. 오늘은 정조의 총애를 받은 박제가와 북학이 원조였지만 잊혀진 유수원 이야기였습니다.